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저의 답답한 이야기 좀 같이 들어주세요. 일단 남편을 만난 건 제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살림에 저 역시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제 가족은 엄마 그리고 여동생 둘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셨어요. 디스크로 꽤 오래 힘드셨거든요. 결국 5년 전부터는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여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이에요. 이렇게 아직 어린 동생들이 있다 보니 제가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사실 어릴 적 이야기라 기억이 어렴풋해요. 아빠와의 추억도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역할을 했지만 전 집안 사정을 원망하거나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또 무엇보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가족은 저한테 항상 특별했어요. 제가 동생들을 위해 밥벌이를 하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엄마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동생들도 누구 하나 엇나가지 않고 제 할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나만 믿어? 응? 내가 지혜랑 민지 대학교 졸업은 다 시킬 거니까. 알았지? 소라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너도 힘들 텐데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야. 됐어. 어차피 다 공부머리 없는 거 알잖아. 민지 이제 곧 졸업이니까 민지도 같이 으쌰으쌰 할 거야. 박복한 가정환경에 태어난 저는 이렇게 꿋꿋하게 씩씩하게 살아갔어요. 다행히 동생들이 착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리가 된 지 3년이 넘었네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제 일하면서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단 하나, 바로 결혼이었어요. 과연 저랑 결혼을 할 남자가 있을까? 내 집안 사정을 이해해주는 마음 넓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모아둔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집안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뜻 사랑을 할 용기도 믿음도 도저히 안 나왔어요. 게다가 나이는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혼기는 차고 있고 주변 친구들은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딱히 결혼에 대한 환상은 없었는데 중반이 넘어가자 외롭기도 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가끔 딸부자 집에서 남자가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또 형부가 있으면 동생들도 아빠처럼 따르면서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좋은 기회로 소개팅을 받게 되었어요. 전기차 회사 부품 담당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워낙 성실하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나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첫 소개팅 때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데이트 코스였어요. 그때 영화를 보는데 여태껏 모은 쿠폰들을 이용해서 할인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남들이 보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알뜰살뜰하게 절약하는 모습에서 성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번 더 데이트를 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사람이 허세스럽지 않고 착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늘 자기 일에 항상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 덕분에 제가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가정사나 집안 이야기를 했을 때 놀라지 않고 받아들여줬어요. 오히려 손을 꼭 잡아주면서 같이 잘해보자고 안심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고마운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혼까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오빠, 우리 결혼하려면 주택청약 말고도 좀 더 적금 부어야 하지 않아? 그런가? 요즘 은행 금리가 워낙 적어서 말이지. 그래, 내년에 우리 결혼하려면 악착같이 모으자. 오빠도 힘내볼게. 저희는 없는 살림이지만 서로 돈을 모아가며 결혼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동생들과 엄마 생활비 그리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 이렇게 돈을 모으는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물론 오빠가 좀 더 결혼 자금을 보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할애해야 하는 시간과 돈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너무 미안했지만 오빠도 이해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 연애 종지부를 찍었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야 했지만 남편도 이 부분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편이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빠 결혼 조건이 신혼집을 어머님 동네에서 가깝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결혼하면 나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집 근처에 신혼집이라니요. 뭐 같은 집에 사는 건 아니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아 돌이켜보니 그때 제 선택에 지금은 엄청 후회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외동아들의 효자였던 오빠는 도저히 어머님을 혼자 둘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처지라 그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와 10분 거리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한 집에 사는 건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동생들과 친정엄마한테도 이 사실을 전달드렸죠. 장남 같았던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저도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가까이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얘야, 나 지금 너희 집에 와 있는데 꼴이 이게 뭐니? 네? 저희 집이라고요?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뭘 그렇게 놀라? 반찬 좀 싸서 주려고 왔지. 민식이한테 비밀번호 물어봤더니 알려주던데? 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청소도 못했네요. 냉장고에 넣고 가세요.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얘야, 너 민식이 밥은 제대로 해주는 거지? 냉장고 안 그래도 열어봤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던데 그게 뭐니? 너 아기는 안 가질 거야? 영양분 제대로 잘 챙겨 먹어야지 아들 낳는 거야. 알겠어? 네네.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요. 회사 회의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수고해라. 시어머니는 가끔 저희 신혼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가셨습니다. 정말이지 숨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냉장고, 바닥 청소, 화장실 변기, 심지어 신발장에 있는 신발 정리까지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지 그 기준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이지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오빠, 어머님한테 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래? 그러니까 제 집 드나들듯이 오시잖아. 안 그래?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어머님이 그리고 틀린 말 했어? 너 청소 제대로 못하는 거 맞잖아. 그리고 냉장고 정리는 나부터 이야기하고 싶었어. 오빠, 결혼할 때 약속 잊었어? 가까이 살되 서로 터치하지 않게 오빠가 중간에서 역할 잘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지금 터치 수준이 아니야, 이건. 엄마도 혼자 지내다 보니 적적해서 그렇지 뭐. 조금만 이해해줘. 됐어. 비밀번호는 다음 주에 기사님 불러서 바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나 일하고 있는데 아무 때나 전화 오셔서 방해하시잖아. 야, 방해라니. 너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네, 맞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만 해도 싸움의 싸자도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시어머니 문제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자꾸 싸우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싫더라고요. 게다가 자존감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가끔 퇴근길에 저를 집에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니? 그래, 얘야. 너 퇴근하고 있어? 네네. 곧 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차려다오. 지금요? 지난번에 제가 반찬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니면 제가 오늘 좀 늦을 것 같은데 오빠한테 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늦게라도 저희 먹을 때 드시면 되죠. 8시 넘어 오실래요? 야, 내가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 너희 집까지 어떻게 걸어가니? 그리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리고 남자가 무슨 부엌일이야. 너네 어서 차려 먹고 너가 후딱 이쪽으로 넘어와서 밥 좀 차려다오.
온 김에 반찬도 몇 개 해두고 가면 좋잖아. 아, 지금이 벌써 7시 다 돼가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오늘 야근을 좀 할 것 같아서요. 야, 너 핑계대는 거 아니야? 혼자 있는 시어미가 밥 좀 차려달라고 하는데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핑계까지 대니? 됐다 됐어. 내가 해먹고 말지.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어머님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동네 친구분들과 잘 어울리면서 적극적으로 지내시는 인싸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앞에서는 끙끙 아픈 사람처럼 앓는 소리를 내셨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용돈도 가끔 요구하셨고요. 전 알면서도 속아주는 척하면서 쌈짓돈을 가끔 넣어드렸어요. 정말이지 남편만 아니면 멀리 이사가고 싶었습니다. 친정엄마와 동생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제가 시어머니 용돈까지 드리면서 밥을 매번 차려야 하냐고요. 직장 다니는 며느리로 대접해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일하는 며느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한시라도 빨리 이사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대박이야, 대박! 응? 무슨 일이야? 나 저번에 우리 와서 민석이 따라서 코인 넣은 거 알지? 그때 내가 300 넣었잖아. 와, 이거 10배 뛰었다니까? 여보, 우리 이제 부자야, 부자. 아이고, 그래서 전화한 거야? 집에 와서 이야기해. 남편이 이렇게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코인이라는 게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남편도 나름 취미 삼아 재밌게 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얻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소액 투자로 야금야금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단을 만들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여보, 요즘도 코인 넣고 있어? 아니, 이제 좀 쉬고 있지. 진짜? 그래, 그럼 다행이고. 코인이고 뭐고 우리 이 집도 대출받아 산 거잖아. 알지? 우리 아직 부엌만큼만 우리 집인 거 알지? 나머지는 다 은행 거라고. 코인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이제 그만해. 저번에도 갑자기 훅 떨어졌잖아. 당연하지. 정신 차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크게 의심갈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게다가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한꺼번에 통장에 쌓이기 때문에 제 눈밖에서 딴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여자의 촉일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어요. 아무리 서로 부부로 산다고 해도 상대 핸드폰을 뒤지고 열어보는 행동은 하지 말자고 결혼 전부터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 촉은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다고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결국 저는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핸드폰 카톡이 20개나 와 있더라고요. 부재중 전화도 5통이나 와 있었고요. 미쳤네. 도저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곳에서 사채를 빌렸었는지 비톡족 카톡이 20개나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화 온 곳은 박 사장이라고 저장된 번호였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너무 뛰었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인지 김 사장인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이신가요? 야, 너 뭐하는 자식이야? 화가 잔뜩 난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민국 오빠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오빠한테 지금 무슨 일 있나요? 아내분이셨구나. 민국이 지금 어디 있나요? 잠깐 나갔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국 오빠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건가요? 민국이랑 저는 대학 때부터 호영호제했던 사이예요. 근데 얼마 전 이 새끼가 저한테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놈의 코인인지 뭔지 이번엔 확실한 게 있다면서 투자 좀 하라고 해서 민국이 믿고 돈을 좀 빌려줬어요. 이자까지 하면 지금 거의 2배 될 거예요. 회사를 가도 없고 집에 찾아가도 없던데 민국이 어딨어요? 다 엉터리 주소 알려준 건지 어디에도 흔적이 없더라고요. 요 며칠 저도 얼굴을 못 봤어요. 핸드폰도 차에 있길래 제가 간신히 찾아서 전화드린 거예요. 저도 남편 소식이 궁금해서요.
어제 잠깐 집 근처 와서 차에서 잔 모양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오빠한테 알아보고 빌린 돈은 꼭 갚을게요. 순간적으로 저도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자초지종을 듣고 일을 해결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 날 결국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집에 사채빚 독촉장이 날아온 거죠. 그동안 남편도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해대는데 빚 독촉장이 날아오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코인에 욕심이 생겨서 결국 사채까지 썼다고 시인하더라고요. 심지어 3억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 대박 터트린 코인도 결국 다 날렸다고 하고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겉껍데기만 같이 살았지 속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남편이 너무 밉고 서운했습니다. 오빠, 언제부터 이 지경이었던 거야? 3억? 참나, 300도 아니고 3천도 아니고 3억? 3억이 말이나 돼? 어? 저는 손이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그렇게 됐어. 이번엔 확실했는데 말이야. 코인도 코인인데 내가 미쳤지. 도박까지 손을 댔거든. 아까 전화한 박 사장이 준 돈은 다 카지노에 썼어. 아이, 나도 미치겠다고. 누가 미칠 노릇인데? 어? 우리 아파트 대출도 아직 갖고 있고 무엇보다 아기 계획도 있잖아. 그런데 지금 빚더미에 우리가 앉아야 하는 게 말이 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여보, 우리 같이 갚아나가자. 뭐? 같이 갚아나가? 너가 싼 똥을 내가 왜 치워? 어? 그리고 진작 미리 말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빚이 늘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오빠 생각 없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내가 놀고 먹는 사람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인데 어떻게 매번 나한테 밥을 차리라고 하셔? 그리고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고 말이야. 나 정말 힘들어. 야, 너 왜 우리 엄마 가지고 난리야? 그건 별개 문제지. 오빠 우리 집 사정 뻔히 알잖아. 나도 딸린 식구가 있어. 동생들 2명의 엄마까지 나도 용돈 보내고 싶고 나도 더 많이 가고 싶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오빠 우리 가족들 제대로 챙긴 적 있어? 우리 엄마 용돈 제대로 준 적 있어? 야, 말은 바로 해. 너랑 결혼하면서 내가 너희 집 가정 형편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그동안 결혼 자금도 내가 다 모았잖아. 너는 너 동생들 챙기느라 바쁜 거 내가 다 이해해줬잖아. 그거 몰라서 그래? 처제 대학 등록금도 너가 다 냈잖아. 솔직히 우리 결혼 자금 내가 거의 다 했지. 안 그래? 오빠, 됐고 난 이 빚 같이 못 갚아. 아니 안 갚아. 지긋지긋해. 여태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빠까지 거머리처럼 나한테 달라붙으려고 해. 정말 못해. 안 해. 저도 감정이 격앙되다 보니 그동안 쌓인 서름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오빠 마음도 답답하겠지만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이 드니 눈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거의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년아! 너 지금 남편한테 뭐라고? 거머리? 말 다 했어? 시어머니는 저희가 싸우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눌러 아니나 다를까 집에 몰래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빚 독촉장 이야기부터 동생들 뒷바라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오빠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됐고, 야, 너 남편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무시해? 너 말 잘했다. 일하는 며느리? 그래, 일하는 며느리 좋지. 그런데 너무 유세 떠는 거 아니냐? 너보다 훨씬 더 잘 벌고 잘 챙겨주는 며느리 세고 셌어. 어디서 여자가 남편을 개무시하면서 말을 해? 제대로 사과 안 해? 네, 잘 됐네요. 그럼 더 잘 벌고 잘 챙겨주는 며느리로 갈아치우세요. 저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참다 못해 결국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 게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뺨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바보같이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사채빚 독촉장이 나뒹굴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생들과 친정엄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똑같이 시어머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야, 이년아!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왜요? 어머니도 아프세요? 저도 아파요. 저도 마음 문드러지고 아주 그냥 찢어질 것 같다고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하늘 같은 서방한테 큰 소리를 쳐? 너 이리 와. 결국 저와 시어머님은 머리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낀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를 말리느라 바빴고요. 저도 한 깡다구 하는 성격이라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단추가 풀어지고 묶었던 머리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 보니 힘이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리자 시어머니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잘 들어? 결혼이라는 게 뭐니? 서로 힘들면 위로하고 감싸주면서 사는 게 진짜 결혼 아니야?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빚도 생길 수도 있고 코인인지 뭔지 하다 보면 돈 좀 잃을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개무시하니? 너 남편 무시하듯이 나도 무시했던 거야. 알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뭘 어떻게 무시했나요? 오히려 오빠가 저희 집 제대로 챙긴 적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친정엄마 댁에 갔던 게 손에 꼽아요. 어머님, 아드님이 지금 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오빠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만데, 응? 내가 갚아주마. 너 천벌 받을 거야. 돈돈거리지 말아라, 재수없게. 돈돈거리지 말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빚 갚아주실 거예요? 3억이라고요, 빚이. 뭐? 3억? 야, 그게 진짜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어요. 정말 옆집에서 들릴 정도로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믿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야속했어요. 드디어 만난 제 짝꿍이라고 믿고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아기도 낳고 재밌게 살고 싶었던 제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저는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3억을 갚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어머니, 저는 이 돈 같이 못 갚아요. 지금 대학 졸업 앞둔 동생에다 앞으로 대학교 들어갈 동생의 아픈 엄마까지 제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신용불량자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전 모르겠고요.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야, 너 어쩌다가 3억이나 빌렸냐? 응?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코인에 손 좀 댔는데 처음에 잘 됐거든? 그러다가 욕심이 나서 사채 좀 끌어다 썼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아이고. 시어머니도 3억이라는 말을 듣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많이 당황하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오빠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오빠에 대한 마음이 이제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아내, 배려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당연한 저 태도들을 평생 감당하면서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 후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엄마한테도 찾아가 그동안의 모든 일을 말했어요. 그리고 신혼집에 있는 모든 짐을 빼서 친정 근처의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난 아무래도 오빠랑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소라야, 난 그동안 너만 믿고 살았어.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하는 일 온전히 다 믿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동생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엄마, 애들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인데 공부하는 데 방해될 수 있어. 알았지?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잘 마무리해. 저는 그 뒤로 처음으로 이혼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동네에 있어서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제가 스스로 이곳을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전화를 하고 준비물도 잘 챙겨서 사무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왔어요.
다행히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서 생각보다 일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오빠와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법률사무소에 다녀왔어. 오빠한테 이혼 위자료 자료 갈 거야. 잘 확인하고 협조 좀 해줘. 나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지난번에 말했던 거랑 똑같아. 난 오빠랑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소라야,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응? 박 사장한테 빌린 돈은 천천히 갚아갈 거야. 사채빚도 열심히 일해서 갚을 거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너마저 없으면 나 어떡하냐? 응? 오빠, 나 빚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동안 난 오빠한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나 역시도 오빠에게 사랑 없이 대했던 것 같고. 우리는 사랑 없이 결혼한 부부 같아. 이해가? 오빠 그렇게 빚 독촉장 날아온 거 보면서 내가 맨 처음으로 했던 생각이 뭔지 알아? 소라야, 이유가 어찌됐든 난 상관없어. 난 오빠 그걸 보면서 와, 드디어 해방이다 이런 생각했어. 이걸 핑계로 오빠한테 이혼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니까. 그동안 내가 턱끝까지 차올랐던 것 같아. 이 숨막히는 신혼생활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매일 혼자 생각했나 봐. 시어머니까지 매일 같이 찾아오고 간섭하는데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안 그래? 암튼 난 마음 먹었어. 제발 더 이상 힘 빼지 마. 저도 스스로 이렇게 단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오빠랑 의견이 안 맞아도 항상 맞춰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여자가 마음을 한번 먹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간다던데 딱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진짜 3억 빚을 떠나서 이 집안과 연을 끊고 싶었거든요. 물론 가슴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어느 날 집에 시어머님이 찾아왔어요. 얘야, 나다. 집에 있니?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님이 제 자취방에 찾아오신 거예요. 없는 척 할까 싶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이때와는 전혀 다른 완전 상냥한 태도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참 못났다. 아들 잘못 키운 내 탓이지 뭐. 미안하다 얘야. 안 그러냐? 아, 어머님. 저 얼마 전에 오빠한테 이혼소송 자료 보냈어요. 오빠가 이야기 안 해요? 들었어. 근데 얘야,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 빈다. 어머님,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빠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결혼하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특히 어머님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티격태격 얼마나 했는데요. 저는 3억도 3천만 원도 300만 원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함께 걸어갈 힘이 없어요. 저는 있는 힘껏 저의 진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인간의 천성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야, 너 시어미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비는데 넌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대꾸를 하냐? 너 어디서 배운 버르장말이야? 응? 재수없게. 너 말은 바로 하자. 내가 너한테 반찬 가져다 주면서 얼마나 챙겨줬니? 그리고 가끔 너희 집 가보면 너야말로 살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 인정해야 되지 않냐?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더 이상 싸우기 싫어요. 너가 싸움을 걸잖아, 이년아. 안 그래? 너 일하는 며느리라고 유세 떨지 마. 너 나한테 주는 용돈 그거 아까워서 내 전화 피한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너 같은 애들 내가 속 모를 것 같아? 지 남편 빚이 생기니까 이렇게 도둑년처럼 도망하는 게 어디 있냐? 너 같은 년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너네 엄마가 불쌍하다. 어이구, 속 터져라. 저기요, 방금 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죠? 어머니, 저 오빠랑 이제 남남이에요. 저한테 이러실 권리 없으세요. 권리? 역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너 3억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거 아니야? 까놓고 말해, 이거 사, 둥그렁이 같은 년.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을 왜 갚아야 하죠? 어머님 아드님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방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욕설들, 그리고 저를 무시하듯 대하는 태도와 행동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욕까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가 이혼하고 싶어진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야, 내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냐? 너한테 3억을 다 갚으라고 했냐? 너 말은 똑바로 해라.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진짜 오빠와의 인연을 빨리 끊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나마 어머니한테 남아있던 정이 모두 다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언어폭력을 당해왔다는 사실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매일 말끝마다 2년 전년 그리고 심지어 친정엄마와 제 동생들에 대한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어머님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제 감정과 녹음 파일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말이지 수치스러운 말들과 모욕적인 욕설 그리고 언어폭력까지. 그동안 손찌검만 안 당했지 말로는 엄청 아프고 맞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는 절대 몰라요.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하고 이성을 잃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거든요. 또 면역력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고 말았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어머님이 퍼부었던 욕설과 언어폭력들을 당시 남편에게 말하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매일 넘겼거든요. 심지어 어머님 편을 들면서 저를 뭐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혼자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 기분으로 살았거든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문제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사람한테 전화를 어쩔 수 없이 걸게 되었어요. 오빠, 얼마 전에 어머님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알아? 들었어. 왜? 왜? 왜라고? 그때 무슨 말 하셨는지 알아? 내가 알아서 뭐해? 넌 뭐든지 안 입고 깨 듣잖아. 그나저나 이혼 이거 진짜 할 거야? 오빠,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나 그동안 언어폭력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서류 요청한 거 다 확인해서 보내줘. 시간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나 이혼은 못 해주겠어. 아니 안 해.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결혼이 장난이냐? 너랑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빚쟁이 어느 정도 따돌렸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잘 살아보자. 응? 어머님이랑은 좀 떨어져서 살아보자. 내가 노력할게. 오빠, 이미 끝났어. 남편은 저와 이혼을 절대 못하겠다며 떼를 쓰더라고요. 진짜 생떼였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관계가 망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서로 믿고 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니?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좀 와봐. 큰일 났어. 엄마 지금 병원이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곧장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동생들한테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찾아와서 친정엄마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기 혼자 성질을 내더니 결국 친정엄마를 밀치면서 싸움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물건들도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던지거나 서로 싸우면서 물건들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었다고? 응, 언니.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순간 쇼크로 기절을 했거든. 너무 놀라서 내가 119 불렀고 아까 응급실 간 거야. 언니 많이 놀랐지? 어떡해. 그 아줌마 뭐야 도대체? 3억 이야기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헛소리야. 그리고 언니 이야기 잘 들어. 나 어쩌면 형부랑 이혼할 수도 있어. 뭐? 형부랑 이혼? 그게 무슨 말이야. 서로 잘 살았던 거 아니야? 일단 나 엄마 병원에 좀 다녀올게. 넌 동생 밥 좀 차려주고 집 좀 치워라. 알았어 언니. 저는 친정엄마를 만나러 병원에 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지긋지긋한 재수없는 집안과 무슨 악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엮인 건지 한탄스러웠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찾아왔었어? 소라야, 3억이 무슨 말이니? 너 3천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 그이가 코인 하다가 결국 사채까지 끌었었나 봐. 이자까지 해서 거의 3억 가깝게 지금 빚이 있어. 아이고 김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쩐지 길길이 날뛰면서 사돈 어른이 찾아와서는 성질을 내더라고. 그러더니 너가 도둑년이라면서 욕을 하더니만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는 거 있지?
나도 가만히 안 있었지. 너 욕을 얼마나 하던지 내가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 엄마, 정말 미안해. 진단서 끊어서 이거 다 제출할 거야. 나 가만히 안 있어. 두고 봐. 결국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찾아가 이렇게 행패까지 부리는 격떨어지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가셨어요? 그래, 왜? 뭐 잘못됐냐? 네, 단단히 잘못하셨죠. 저희는 이제 남남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엄마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 입원하셨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왜 책임을 지니? 우리 아들 욕을 하는데 너네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냐? 저희 엄마가 그냥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머님은 제 욕 엄청 하셨겠죠? 아니에요? 그래, 그것도 맞다. 넌 욕 얻어먹을 만한 일을 하잖아. 그리고 이혼한다길래 서로 이혼은 양가에서 잘 막아보자고 이야기 좀 하려고 갔더니만 나를 무슨 벌레 취급하면서 내쫓으려고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나? 어머니, 저희 엄마 아프세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셔야지. 친정까지 가서 도대체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세요? 물건까지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면 어떡하냐고요? 됐고, 너네 이혼은 절대 못한다. 아니, 안 시킬 거야, 내가. 3억이고 뭐고 다 떠나서 한 번 들어온 가족은 영원히 가족인 거야. 알았어? 아니요, 저는 반드시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위자료 청구 자료 오빠 받았을 거예요. 저희 엄마 진단서도 함께 첨부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 이제 가만히 안 있어요. 똑바로 새겨 들으세요. 저희 가족 피눈물 나게 만들면 저도 똑같이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뭐? 이치일 수 없는 년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저는 여태껏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다시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와 전화했던 전화 녹음 파일, 대화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까지 모두 이혼법률 사무소에 제출하고 위자료 1억까지 청구하게 되었어요. 변호사 말로는 여태 겪은 일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라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지긋지긋한 이혼 소송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위자료 1억까지 챙기고 깨끗하게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살던 집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예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게 온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도망을 간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집과는 악연을 정말이지 끊어내고 싶었거든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아직도 빚독 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동네에 소문이 이미 다 퍼져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동네 아주버님들이 저를 이뻐해 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이혼하고 나가는 걸 보시면서 아마 눈치를 채셨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제 드디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아직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남편과 살던 그 1년의 지옥 같은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친정엄마도 디스크가 좀 나아지셔서 간단하게 소일거리로 반찬 가게 알바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동생들은 워낙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얼마 전 장학금도 받고 전교 3등도 했고요. 정말 동생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여러분도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어떻게든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